아침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마치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그 안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늘 지쳐있게 된 게. 출근길 지하철 안 주변 사람들의 얼굴도 비슷합니다. 피곤한 눈빛, 축 처진 어깨, 모두가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웃어야 하고, 집에서는 강해야 하고, 관계 속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피로가 지나가기를, 내일은 조금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인간의 에너지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피로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신호이자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깊은 피로는 어쩌면 당신의 내면이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다는 조용한 항변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만성 피로를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신호로 바라보게 도와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지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댓글에 다시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작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피로의 심연을 지나 다시 살아나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역할을 연기하며 삽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장인,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이나 현명한 부모, 친구들 사이에서는 밝고 재미있는 사람.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런 가면을 씁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을 때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가면을 쓰고 하루 종일 그 가면을 유지하고 밤이 되어서도 벗지 못합니다. 가면과 진짜 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항상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해야 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내색하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밝게 웃어야 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공허함과 깊은 피로뿐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페르소나가 두꺼워질수록 내면의 생명력은 약해진다고. 가면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진짜 욕구를 무시하고, 진짜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당신의 피로를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 질투, 두려움, 욕심, 나약함.
이런 감정들은 부정적이라고 여겨지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밀어냅니다. 없는 척하고, 느끼지 않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빛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림자를 억압하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눌러야 하고,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막아야 하고,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것을 감춰야 합니다. 마치 수면 아래로 공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공은 튀어오를 것이기에 당신은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면 이 그림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버거워집니다. 쌓이고 쌓인 억압된 감정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이유 없는 짜증,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감. 이 모든 것이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을 지배한다고.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원인 모를 피로, 만성 통증, 관계의 문제, 반복되는 실수. 이 모든 것이 그림자가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늘 지쳐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림자와의 전쟁에서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않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를 느껴도 괜찮다고 인정하고, 슬퍼도 괜찮다고 허락하고, 두려워도 괜찮다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쓰이던 에너지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매일 아침 출근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밥을 먹고 오후에는 이메일에 답장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융은 인간에게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미를 잃은 삶은 영혼을 고갈시킨다고.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처럼 살기 위해 그저 관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만큼 영혼을 지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을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피로는 수면으로 회복되지만 영혼의 피로는 의미로만 회복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퇴근 후에도 허무함이 남습니다. 중년에 이르면 이 의미의 부재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승진하고 성과를 내고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런 외적 성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공허함 속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전반부에서는 외부 세계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과제였다면, 삶의 후반부에서는 내면 세계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이 전환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외부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그럴수록 더 깊은 피로에 빠져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는 어쩌면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진짜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착해야 한다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가르침, 사회의 규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압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집단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은 개인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순응하고, 적응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을. 이 압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의 삶을 사는 것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압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항합니다. 피로라는 형태로, 무기력이라는 형태로, 의욕 상실이라는 형태로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중년이 되면 이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이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당신의 피로는 어쩌면 이 개성화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각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역할이 너무 무겁습니다.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관계. 감정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융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투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부모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당신을 통해 이루려는 투사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항상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배우자 자신의 불안을 당신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투사된 기대들은 당신을 짓누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쳐갑니다. 집에 돌아와도 쉴 수 없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온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로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는 특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 소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감당하고 기대에 부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정작 당신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는 없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자기 자신일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가면을 벗고 역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상대도 있는 그대로의 그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어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그리고 지치게 하는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투사받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다가 깨고 꿈을 꾸고 뒤척이다가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전혀 쉰 것 같지 않습니다. 윤근 수면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잠은 단순히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꿈을 통해 우리는 낮 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납니다.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무시된 욕구,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억압하고 있으면 밤에도 쉴 수 없습니다. 무의식은 계속 신호를 보내려고 하고 그것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불안한 꿈, 악몽, 반복되는 꿈,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저 잠을 설쳤다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에너지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를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더 지쳐있고 밤이 되면 다시 잠을 설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무의식과 협력하게 된다고. 꿈일기를 쓰거나 꿈의 상징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개선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무의식이 더 이상 강렬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수면 문제는 단순히 불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을 억눌렀는지, 그 작은 돌아봄이 당신의 수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스마트폰, 이메일, 메시지, 뉴스, 소셜미디어. 정보는 쏟아지고 할 일은 넘쳐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윤기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에게는 고요가 필요하다고, 무의식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그 고요를 채웁니다. 이런 과잉 자극은 우리의 신경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뇌는 쉴 새 없이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감각은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과각성 상태에 빠집니다. 몸은 이완되지 못하고 마음은 진정되지 못하고 긴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윤근 말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바깥 세계에서 잠시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살게 되고 깊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없는 삶은 피상적이고 공허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치우고 음악도 끄고 그저 숨을 쉬며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면 조금씩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은정 씨는 47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으로 일했고 집에서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출근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와 보고서와 갈등 조정으로 하루가 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알람을 5번 넘게 미루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가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간단한 일도 실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힘들게 사는데 왜 유독 당신만 이러냐고. 은정 씨는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예전처럼 할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에게 휴식이란 없었습니다. 쉬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면 누가 이 일들을 하나. 그날 밤 은정 씨는 오랜만에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안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 적이 없다는 것을. 모두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은정 씨는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그저 은정기로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그 10분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변화들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설거지를 부탁하고 아이들에게 각자 방 정리를 시켰습니다. 직장에서도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일을 나눴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지쳐도 괜찮다고, 약해도 괜찮다고. 몇 달이 지나자 은정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처럼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큰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은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피로는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영혼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융은 말합니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내면으로 향하라고. 진정한 회복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지쳐 있다면 지쳐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 인정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당신의 피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단순히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신호,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 세 번째는 경계입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네 번째는 연결입니다.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세요.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당신을 진짜 나로 돌려놓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때로 약한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왜 이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의미가 있을 때 같은 일도 덜 지칩니다. 일곱 번째는 고요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무의식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을 평생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당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선택을 하세요.
나를 돌보는 선택, 나를 존중하는 선택, 진짜 나로 사는 선택. 그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합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개인의 필요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때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고갈된 사람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더 나은 방식으로 기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복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나도 괜찮아질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피로의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신호라는 것을 페르소나의 무게, 그림자의 억압, 의미의 상실, 관계의 소진, 과잉 자극의 시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초대장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위기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의 피로가 바로 그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변화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것인가?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 것인가? 그림자를 포용하고 온전한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의미를 찾고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할 것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끝에는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진되지 않는 당신, 에너지가 넘치는 당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당신.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나를 돌보는 한 걸음, 나를 존중하는 한 걸음, 진짜 나로 살아가는 한 걸음. 당신의 피로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고,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달라고. 그 편지를 읽고 응답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